오늘의 이제 마지막 테마가 뭐냐면 부동산의 특성 알아볼 겁니다. 속성하고 약간 연결시켜서 정리할게요. 자, 어디 8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이라도 있죠? 요거 알아볼게요. 자, 먼저 부동산의 특성 하면은 뭐냐? 이걸 특성 해줄게요. 자, 특성은 우리 일반적인 제와인, 맥주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 그런 얘기인데, 아까는 토지하고 부동산 하면 토지와 정착물 하면서 좀 지저분하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토지하고 뭘 얘기한다고요? 토지하고 건물 이런 걸 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런 걸요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꼼짝 못하는 물건을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막 움직이는 걸요 동산이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토지는 또다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쪼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는요 자연적 특성이다. 이거는 이제 신이 있다고 치면 신이 인간에게 이런 땅을 준 거죠. 그러니까 꼼짝해요 안 해요? 막 못하는 거죠. 이런 거라든가 토지를 새롭게 만들 수는 없는 거죠. 만들어져 있는 거를 우리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더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자연적 특성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인문적 특성이다. 요거는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일반 누가 부여하다고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런 땅이 있으면 좀 잘라서 팔 수도 있게끔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걸요 인문적 특성이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토지의 특성이라 하는데, 어쨌거나 자연적 특성은 절대 불변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토지가 움직이는 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절대 불변인데, 인문적인 특성은요, 이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잘라 못 팔게 한다든가, 어떤 지역은요, 이런 용도로 못 쓰게 한다든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먼저 자연적 특성은요, 맨 먼저, 자, 부동이라는 게 뭐예요? 움직일 수 없는 성질을요, 부동성이 있다 해줍니다. 꼼짝 못하는 걸 뭐라고요? 부동성이 있다 해줍니다. 물리적 힘을 가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걸요 부동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인데 제가 이제 금요일쯤인가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34살 먹은 여자가 애가 이제 3명인데 3명 있는데 그 막내 딸이죠. 막내 4살 먹은 애가 새벽 4시에 오줌을 쌌나 봐요. 바지에다가. 그러니까 요거를 후라이팬으로 두드려 팼나 봐요. 머리를. 그러고서 그 욕실에 가서 이제 욕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욕실에 가서 이제 서 있으라고 한 겁니다. 꼼짝하지 말고 서 있으라 이렇게 벌을 준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처질러 잤나 봐요. 아시나요 이거? 자, 그래서 처질러 자고서 한 7시쯤에 일어났더니 얘가 죽은 겁니다. 죽었는지 나중에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죽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우리가 조그만 애가 이제 꼼짝 말하더라도 막 움직이죠? 맞아, 딴지 몰래 가서 안방에 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애들이라면. 근데 걔는 얼마나 무서웠으면 꼼짝 안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욕실이 어떻게 생겼나, 외부하고 통해져 있나, 저체온증으로 이제 죽었는지 아니면 맞아 죽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꼼짝하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쫓겨나지 꼼짝 안 한 거죠. 이걸요 부동성이 따집니다. 뭐라고요? 부동성. 꼼짝 안 한 거. 그래서 근데 그 여자분은 애가 이제 그 3명인데 그 몇 살이에요? 9살, 6살, 그 다음에 3살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가 다 틀리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연하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첫 번째 남자하고 결혼했다 이혼해서 첫 번째 애를 낳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 애 낳고 또 이혼했고, 세 번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또 뭐라고요? 이혼하고. 이렇게 해서 애가 다 다르답니다. 진짜 여기 신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애를 그렇게 키울 거면 그런 식으로 키우려면 애를 왜 낳습니까? 그 재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남자 애새끼들도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애만 싸질러 낳고서 이거를 잘 나무라라면 대화인데요. 그 여자분도 34살 먹은 아줌마도 왜 병원을 빨리 안 데리고 왔냐 했더니 돈이 없어서 그랬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애를
못 키울 거면 낳지 말든가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어린애들을 그런 식으로 학대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걸 부동성이 있다 해줍니다. 두 번째는 토지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달아 없어지나요?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영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속성이 있다. 자, 세 번째는요. 예, 토지는 이렇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이 있는데, 자, 이게 전체 토지인데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는 땅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만큼은 농지나 임지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 택지로 쓰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게 다죠. 다인데 요거를 생산비를 투입한다 해서 이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증성이 있다 해줍니다. 뭐가 있다고요? 증가시킬 수가 없는 걸 뭐라고요? 부증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똑같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다면 둘 다다. 자, 일단 위치부터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위치부터 다르고, 조금씩 따지다 보면,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이런 거 따지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죠? 이걸요, 개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개별성. 자, 마지막으로, 어떤 땅이든 다른 땅하고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이걸요, 인접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인접성. 이 정도를 뭐라고요? 자연적 특성이다 해줍니다. 무슨 특성이라고요? 자연적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어쩌거나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쓰게끔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용도의 다양성 해줍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요 내 땅을 다른 땅하고 구입해서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죠. 이걸 병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요 내 땅의 일부를 잘라 팔 수 있죠. 그러면 이걸요 분할이 가능하다 해줍니다. 병합 분할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 없어요? 물리적으로 땅이 옮겨 다닐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주변 환경이 변하면 예를 들어 요 지역에 고등학교가 새로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땅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주변 환경이 변하면 토지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헷갈리게 이제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이제 국토성이 있다. 토지라는 것은 사유이기 전에 국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가 존속해야만 비로소 개인의 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국토성이 있다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이런 걸요 인문적 특성이라는데 이게 자연적 특성이냐 인문적 특성이냐 이제 구분해라 뭐 이런 문제는 나오기 힘들지만 어쨌거나 그 간혹가다 이제 끼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모의고사 이런 데서 물어보는데 자 요것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요거가 있는데 어떤 부부가 있는데 어떤 부부가 개인적으로 놀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부부가 어떻게 놀고 있다고요? 개인적으로 놀고 있다. 아까 그 이혼한 가정처럼 콩가루 집안 같은 거 있죠? 이런 걸요. 부부가 개인적으로 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남편은 딴 여자 만나고 있고 아내는요 딴 남자 만나고 있고 애는 애대로 여자친구가 10명씩 있고 이런 게 각자 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부부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다.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부가 개인적으로 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특성, 이런 것은 맥주와 구별되는 특성을 얘기하고, 이 건물의 특성은 어떤 맥주와 구별되는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비해서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 토지 같은 거는 꼼짝 못하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립식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럭에 끌고 막 트럭에 싣고 다니기도 하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상대적으로 이동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동 가능성이 있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그대로 있는 거죠.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닌데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비영속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자, 영원히 존속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가서는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토지는 물리적인 절대량을 새롭게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생산비를 투입해봐요. 층수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생산이 가능하다 해줍니다. 생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는
자,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건물은 똑같은 지역에다가 똑같은 현대에서 아이파크 아파트를 짓는데, 똑같은 지역에다가 똑같은 설계도에 따라서 똑같은 공법으로 똑같은 아파트를 지었다면, 이 건물은 똑같은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근데 상대적으로 동질적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동질성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접성과 구별되는 특성이 아니라,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 치자. 이 건물이 밑에 토지가 있는데, 건물이 1층짜리냐, 10층짜리냐, 100층짜리냐, 1년밖에 안 됐냐, 100년 된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 겁니다.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준다. 1년밖에 안 됐다. 1층밖에 안 된다. 그럴 경우는 토지 가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바로 철거하고 새롭게 지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를 때로는요, 토지 가치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뭐라고요? 토지 가치를 지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인데 이게 서울의 강남에 있는 땅이냐 아니면요 남양주에 있는 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건물 가치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현대 아파트가 비싸요? 호평에 있는 게 비싸요? 어떤 사람은 호평에 있는 게 비싸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강남에 있는 게 훨씬 비싸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겼지만 다 어떤 지역에 있는 땅이냐 어떤 지역에 있는 아파트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토지 때문에 때로는요 종속적으로 건물 가치가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지배 혹은 종속성이 있다. 때로는요 건물이 토지 가치를 지배하기도 하고 토지 때문에 건물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지배 혹은 종속성이라는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엊그저께 본 시험이 몇 회라고요? 29회를 봤는데 물론 15회 때는 추가 시험까지 봐서 총 30번을 봤습니다. 30번 보는 중에 건물의 특성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 지금 부동산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동이 가능하면 동산이지 이게 부동산입니까? 그죠? 이게 우리 민법이 본연의 의미의 본연적인 특성, 본연의 이제 부동산입니다. 본연의 민법적으로 움직이면 뭐라고요? 동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일단은 동질성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요 똑같이 아파트를 지었다 하더라도 일단 위치부터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다른 부동산입니다. 알겠죠? 동질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문제에서 보통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9페이지부터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나타날 수 있냐, 어떤 특성이 파생될 수 있냐 이런 거에서 쭉 알아보는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이 감정평가에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아직은 감정평가 3방식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만 하고 3월 달에 자세히 할 겁니다. 감정평가를 한번 한 다음에 돌아오시면 훨씬 낫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거나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우리 교재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몇 페이지라고요? 49페이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11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 있죠? 요거는요 53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53페이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걸 자꾸만 암기하려고 하는데 암기해서 요즘의 시험은 암기해서 될 만한 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중요한 아까 같이 자 무슨 헷갈릴 경우에 이제 부부가 영 뭐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몇 가지 이 정도만 암기하는 게 낫지. 어떤 사람은 막 무슨 얘기든지 앞자리 따서 암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불합리한 공부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 일단은 암기한 내용이 시험에서 탁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헷갈려서. 그죠? 그리고 다른 과목하고 헷갈려서 이게 공법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세법에서 나오는 건지 알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문제 보시면 알 겁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해마다 물어보는 게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다 맞춥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거 안 틀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
자, 맨 먼저 이 부동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꼼짝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부동성이 있다 해주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동산이냐, 얘는 부동산이냐 구별할 때 있죠. 요때 구별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꼼짝 못하면 부동산, 꼼짝하면요 동산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꼼짝하면.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짓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부동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좀 한번 하긴 했는데, 지금 뭐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가 있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주택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땅이라고 연탄 공장을 딱 차렸다. 그러면 남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연탄재 같은 게 많이 날릴 수 있고 폐병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아무래도 시커먼 차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지저분하죠. 그리고 빨래 널기도 힘들고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집 가격이 뚝뚝 떨어질 수 있네요. 그러면 이 연탄 공장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거죠. 이런 걸요 외부 효과다 줍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외부 효과. 나중에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걸요 외부 불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라고요? 불경제. 남한테 이익을 주는 걸요 외부 경제다 줍니다. 호수 같은 게 들어오면 남한테 이익을 줄 수 있죠. 이마트 같은 게 들어서 오면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외부 경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들한테 피해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땅을 들고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있다면 피해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일단은 부동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피해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근처에 있으니까 피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속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영속성.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부동성과 영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떤 신혼부부가 제주도에 가서 3박 4일 동안 신나게 놀고서 이제 어디로 가요?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서울로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일단 선물을 구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 선물을 이제 친구들 나눠주려고 돌 하루방. 자, 돌로 된 할아버지 할머니 인형 있죠? 요거 한 30개 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여태 키워줬으니까 아버지한테 줄 땅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중문단지 근처가 땅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길래 땅도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공시라는 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소유권을 공시한다는 얘기는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거라는 사실을 뭐라고요? 널리 알리겠다. 그러면 돌 하루방 같은 경우는 그냥 가방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내 거니까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점유를 요한다 이 표현합니다. 뭘 요한다고요?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토지 자체를 가방에 넣을 수 있나요? 토지를 들고 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났네. 어떤 갖고 들고 가긴 해야 되는데 갈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신부가 울고 있는데 중개사님이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등기소에 가서 그 전 소유자에서 자, 이 당신 명의로 이름을 바꿔놓게 되면 법에서 네 거라는 사실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등기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니까 당연히 공시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그 얘기는 자, 내가 여기다 원룸 하나 딱 지었는데 이걸 서울에다 광고할 필요 있나요? 아니면 춘천에다 광고할 필요 있나요? 아니, 근처에다 광고하면 되는 거죠? 맞죠? 서울 사람이 여기 와서 주무시고 막 가진 않겠죠? 서울에는 원룸이 없나요? 그러니까 몇몇 이상한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광고비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동네 사람한테 광고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국지적 호우해주면 그 지역만 특히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죠.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별개의 가격 수준, 거래 관행 있죠. 임대료 수준 이런 게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국지화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국지화. 꼼짝 못하니까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좁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 약간 어려운 편인데 너무 예. 왜? 부동성이랑 인접성 아니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인접성이라고 안 했나요? 말은 인접성이라고 한 것 같은데, 영속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접성. 쓰길 잘못 썼습니다. 아까 이제 인접성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옆에 있으니까 피해본다고 했죠? 그래서 인접성. 잘못 얘기했습니다. 아주 지적을 잘 해줬습니다. 인접성. 알겠죠? 부동성은 뭐라고요? 인접성. 이거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나? 자, 부동성은 뭐라고요? 인접성 때문이다. 그리고 시장은 크게 이제 추상적 시장 이런 것들은 말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느낌으로 필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자, 어쨌거나 시장은 이제 구체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구체적 시장이라는 게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 있죠?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게 지리적 범위와 결부돼서 그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구체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그러면 구체적 시장이 아닌 형태를 다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물건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컴퓨터 상으로만 거래하는 거죠? 이런 거 일종의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러니까 간단히 마세요.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요? 부동산 시장은 때로는 뭐라고요? 구체적 시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요 추상적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 이 오피스텔 딱 지어서 분양 직원들 데려다가 그 앞에서 분양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건 물건 앞에서 갖다 놓고 사업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중개사님이 요 정도 범위 내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활동 할 수 있죠. 요 지역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다 뭐라고요? 구체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때로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추상적 시장이 되는데 부동산은 강릉에 있습니다. 부동산 어디에 있다고요? 춘천에 있는데 강릉. 거래는 여기서 할 수 있죠? 중개업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물건 갖다 놓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서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다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춘천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건지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팔 때는 자, 옷이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안 드는지 입어보면 되는 거죠. 그죠? 두부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잘라놓고 먹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정보활동이 아주 필요하진 않는데, 자, 물건이 강릉에 있다. 그러면 얘가 어떤 건지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 주변에 학교는 있는지, 도로는 넓은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가격은 적정한지 다 확인해야 되죠? 정보 활동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때로는요, 자, 컴퓨터만 가지고는 확인을 못 하는 게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나중에 뭐 유치권 행사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아까 같이 포락지 이런 것들은 등기부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직접 가서 뭐라고요? 확인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임장활동이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임장활동. 현장에 임해서 활동하는 걸 뭐라고요? 임장활동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담보가치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 얘기는 내가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려주면서 그놈이 갖고 있는 시계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담보 잡았는데 그 들고 다니다 찜질방에서 자다가 어떤 놈이 훔쳐갈 수 있죠. 담보 가치가 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토지를 담보 잡고 돈 빌려줬더니 토지 같은 거 누가 훔쳐가기는 그러겠죠?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담보 가치는요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약간 자, 요것 때문에 요 인접성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서 재수 없는데 어떻게 그래도 뭐 이 뱉어놓은 건데 이따가 다시 찍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영속성 알아볼게요. 영속성은 자,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이거 뭐라고요? 영속성이 돼 있다 이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때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상각의 적용이 배제된다. 자, 물리적 감가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스팍한 데를 구입해 갖고 자, 구입했죠. 그죠? 면허 안 땄다고 해서 안 팔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구입했는데 면허증을 계속 못 따는 바람에 특히 그 필기에서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10년째 못 따는 겁니다. 10년째 마당에 세워놓을 수 있죠?
그죠? 그럼 마당에 세워놓으면, 자, 이 티코가 아니라 스파크가, 그, 조그만 차 있죠? 경차. 이게 노후화돼야, 안 노후화돼요? 노후화되죠? 그리고 마모될 수도 있고, 태풍에 의해서 파손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애들이 막 긁어놓거나 고장을 부서질 수 있죠? 손상될 수 있겠네요. 이런 걸요, 물리적 감가라는 겁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무슨 광고라고요? 물리적 광고.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되고 손상되는 걸요 물리적 광고다. 근데 토지가 늙나요? 태풍에서 파손되거나 뭐 고장나고 이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제가 하지 않는 건 하지 마세요. 지금 밑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든가 사고방식의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물은 언젠가는 소모되어야 한대요. 언젠가 철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건축, 재개발 이론 같은 게 서점 가면 무지장 많습니다. 근데 토지가 소모를 전제로 해서 재건축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라는 건 잡을게요. 이게 아주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죠? 영원히 존속하니까 내가 이걸 5억에 구입해서 나중에 10년 있다가 10억에 팔았다. 이런 걸요, 소유이익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익이라고요? 소유이익. 요것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존속하니까, 그죠?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진다 그러면 소유이익이 생길 수 없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존속하니까. 그리고 여기다 내가 옥수수를 재배해서 팔았더니 돈 됐다는 얘기죠. 이걸요 이용이익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익이라고요? 이용.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소유이익과 이용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랫동안 존속하니까 이용이익도 얻을 수 있지만 뭐라고요? 소유이익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자, 갑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 의리라는 사람한테 이 땅을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의리 여기다가 뭐 무슨 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건물 지어서 임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생각해 볼게요. 일정 기간 누구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이 땅은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없어져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임대차 시장이 어떻다고요?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거 더 뭐라고요? 영속성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토지는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 수익이 어떻게 발생해요? 영원히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히 존속하니까 토지로부터 수익이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영원히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수익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은 아주 멀리 내다보면서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자, 내가 수박을 하나 구입하는데 1년 뒤에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돼서 미리 사놓고 하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토지 같은 거는 아주 오랫동안 존속하니까 3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올 줄 모른다,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 줄 모른다, 이런 거 다 감안해가면서 결정하려고 하죠. 이런 걸요 장기적 배려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함에 있어서는 멀리 내다보는 걸 뭐라고요? 장기적 배려라는 겁니다. 배려라는 게 뭐예요? 감안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 미래에도 감안해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장기적 배려다 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번엔 부증성 알아볼게요. 부증성은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이거 부증성이 있다 입니다. 그래서 거기 볼게요. 토지에는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그 얘기는, 자, 우리 맥주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이런 생산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토지는 노동자본을 투입한다 해서 이 물리적인 절대량을 새롭게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증성이 있다 입니다. 되셨죠? 부증성은 절대 예외가 없는 겁니다. 뭐가 없다고요?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는 거를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뭐가 불가능하다고요? 물리적 공급은 새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추가적으로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이어서 집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옷이 막 잘 나가는 바람에 가격이 막 올라간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맥주가 부족하면 새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토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도시의 인근의 토지는 새로 만들지 못하니까 계속 서로 이용만 하려고 하죠. 인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산업이 발달할수록 그 도시 토지의 이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계속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가 뭐예요? 토지 가격을 줄여서 지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는 게 뭐라고요? 부증성 때문입니다. 자자자 서로 이용하려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안 올라가요? 다시 내려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새롭게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그 얘기는 뭐 집약적 이용이라는 게 지금 말이 좀 어려우니까 지금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층수를 잡고 높이는 이용, 이걸 뭐라고요? 집약적 이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이 돈 가지고 땅만 다 구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땅은 조금 구입하고 대신 층수를 막 높여서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이걸요 집약적 이용이다 해줍니다. 무슨 이용이라고요? 집약적 이용이다. 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별성 알아볼게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얘와 얘는 일단 위치부터 같아요, 달라요? 다르고, 그 다음에 지형, 지세, 지질, 집안 이건 따지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개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일단은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하는데, 물리적 대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것끼리 맞바꾸는 거 있죠. 이걸요 물리적 대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카스 맥주가 3병 있는데 지금 내가 당장 시간 없어서 못 먹는다는 얘기죠. 친구한테 줬다가 3일 있다가 똑같은 맥주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물리적으로 똑같은 것끼리 맞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물리적 대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물리적 대체. 근데 토지는 동일한 게 있어 없어요? 다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대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카스 맥주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비슷할 겁니다. 도서 상간 외에는 다 비슷하죠. 일물 일가의 법칙.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형성되는 거 있죠. 이걸요 일물 일가의 법칙이라는데, 토지는 동일한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토지 한 평당 전국 어디 하나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부동산학에 있어서 원리라든가 이론 도출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맥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가격이 비슷하죠. 전국 단위로 일반화된 이론을 만들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토지는 특히 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원리 이론 도출 같은 게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접성은 어떤 땅이든 다른 땅하고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인접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외부 경제 및 외부 불경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변 때문에 때로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주변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죠. 이런 걸요 외부 경제, 손해보는 걸요 외부 불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인접성과 뭐라고요? 부동성 때문입니다. 인접성과 뭐라고요? 부동성. 그 다음에 자, 이 만약에 토지끼리 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 경계 문제는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토지끼리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죠.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어디까지 네 거냐 내 거냐를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요?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와 관련해요 무슨 문제라고요? 경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만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는 가능하고요? 용도적. 이거는 여기는 삼성 아파트가 있고 대림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 그냥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뭘 예를 든다고요? 아파트, 대림 아파트가 있는데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생활 근거도 이거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고 치자. 삼성 아파트나 대림 아파트나 생긴 것도 비슷하고 건축 연도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럼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사람들은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을 소비해요?
싼 놈을 평소 늘려 구입하죠. 이런 걸요 용도적 대체라 표현합니다. 무슨 대체라고요? 용도. 그러니까 토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지역에 땅이 있다면, 가능하면 만족감이 비슷하다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할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용도적 대체. 요거는 가능합니다. 물리적 대체는 똑같은 것끼리 맞바꾸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사용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이 차이가 없다면 싼 놈을 소비할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1번.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하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탄 공장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2번 볼게요. 토지의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원룸 지어서 서울에 광고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니까 지역적으로 부동산 활동이 좁아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영속성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존속하는 바람에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되고 손상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네 번째 볼게요. 매립이나 산지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증성 예외가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용도의 다양성 때문인데 요거 한 번만 하고서 바로 진행할게요. 자, 우리 전체 땅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답니다. 이만큼은요 농지로, 이만큼 택지로 쓰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이죠. 그죠? 근데 이만큼을 생산비를 투입한다 해서 늘릴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이걸 부증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겠네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바닷물을 메꿔서 늘릴 수는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요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도 가능하죠. 그런다고 해서 물리적인 절대량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게 용도가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걸요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경제적 공급. 요거는 가능한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증성은 절대 예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립이나 산지개간을 통하여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용도 전환에 불과한 겁니다. 뭐의 전환이라고요? 용도 전환. 일종의 경제적 공급이지 이거는 부증성의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부증성은 예외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거 마시면 돼요.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요? 용도 변경, 용도 전환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볼게요. 부증성에 기인한 기인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요.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한다. 공간 수요 입지 경쟁 요거는요 층수를 높이는 경쟁을 얘기합니다. 무슨 경쟁이라고요? 자, 공간 수요에 대한 입지 경쟁이 있죠. 그러니까 자, 땅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돈 가지고 땅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은 조금 구입하고 층수를 자꾸 올리는 경쟁이 있죠. 이런 게 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간 수요에 뭐라고요? 입지 경쟁이 유발된다. 6번 볼게요. 개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똑같다고 치봐요. 아무거나 어떤 걸 구입하든 똑같다고 치면 아무거나 구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거나 구입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근데 아파트라는 게, 자, 일단 위치도 다 다른 거고, 앞집 다르고, 집집 다르고, 있죠? 깨끗하게 쓴 놈, 더럽게 쓴 놈, 그 다음에 도로에서 먼 놈, 가까운 놈,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수집하기는 좀 힘들죠?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이 안에 내부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깨끗하게 썼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 없어요?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개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라고요? 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작성해서 줄 거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뭐라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런 정보를 우리가 공짜로 얻어요? 수수료 내야 돼요? 수수료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7번 볼게요. 영속성으로 인하여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자,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자, 스파크처럼 소모가 되는 게 아니죠. 건물처럼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로 한 이론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다 기출 지문 그대로입니다. 이따가 확인해봤지만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자, 8번 볼게요. 부증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시키며, 그러니까 강릉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건지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확인해. 이걸 임장 활동이라는 겁니다. 현장 임해서 활동하는 거. 그리고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을 필요한다. 이런 거는 지금 무시하세요. 자, 9번 볼게요. 개별성으로 인하여 일몰일가의 법칙이 배제되죠.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한 평당. 그래서 결국은 토지시장의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완전한 대체관계 밑줄 치세요. 요거를 물리적 대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물리적. 똑같은 것끼리 맞바꾸는 걸 뭐라고요? 물리적 대체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영속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배려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멀리 내다보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3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올지 이거 확인해요? 안 해요? 이거 고려해가면서 결정하는 거죠? 이걸 장기적 배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죠?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토지는 언젠가는 철거해요? 안 해요?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입니다. 그런 표현은 나중에 또 할 겁니다. 11번 볼게요. 토지의 부정성은 지대 또는 지가가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했죠?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한정된 토지를 어떤 형태로 이용하는 게 가장 최고 최선이냐, 이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속성을 인하여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소유이익과 이용하여 생기는 이용이익으로 구분해서 발생한다는 얘기죠. 맞죠? 저 맞는 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적 특성 나올 만한 거 상당히 나온 겁니다. 나올 만한 거 상당히 나왔고, 이번에는 인문적 특성 알아볼게요. 자, 토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걸 뭐라고요? 예, 용도의 다양성이라는데, 자,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이 농지였습니다. 농지 임야였는데 정부가 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놨어요. 뭐라고요? 도시지역. 그래서 나도 여기다가 건물 짓고 살 수 있어 없어요? 주택 짓고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창조적 이용이 가능하다. 새로운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 지역이 원래는 주거지역이었는데 정부가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놓는 바람에 상가가 들어오죠. 그럼 나도 여기다 갈비집 하고 싶은데 갈비집으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과 전환이,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고 최선의 이용이냐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이걸요,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도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물리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을 뭐라고요? 경제적 공급이다. 요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 이건 왜 그래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인위적으로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잘라 팔 수도 있죠. 여기서는 하나 정도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준다 그 얘기인데, 여기다가 내가 20평에다가 집 짓고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 어느 날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뭘 바뀌었다고요? 상업지역 바뀌는 바람에 자, 주변에 상가들이 들어선다는 얘기죠. 나도 여기다 갈비집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갈비집. 근데 20평 가지고 갈비집 할 수 있지만 이거 해봐야 주차장도 안 나오고 거기는 굉장히 좁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때마침 옆에 있는 사람이 80평을 팔겠답니다. 80평 팔으니까 총 몇 평이 됐어요? 20에다 80 더하면 얼마요? 80이죠? 그러니까 100이죠? 그럼 100평 정도라면 충분히 갈비집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갈비집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주저주저 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판다니까 갈비집을 바꾸는 게 아주 수월해졌죠?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를 아주 수월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한정 가격이 존재한다. 한정 가격은 요거는 그냥 제가 붙인 용어입니다. 알박기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박기 뭐라고요? 가격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이다 백화점을 지으려고 합니다. 뭘 지으려고요? 백화점 지으려고 하는데 자 이 백화점 짓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 다 판다고 했는데 요 사람만 유독히 안 판다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알박기 한다 해줄게. 뭐라 한다고요? 알박. 그래도 요거는 원래는 요거는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이게 없으면 백화점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요 뻥 뚫어놓고 여기다 질 수는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한 10억이면 10억 줄 수밖에 없네. 이렇게 하는 건 약간 불법이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병합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가격 있죠. 이걸 뭐라고요? 한정 가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병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한정 가격이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뭐냐면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있습니다. 이 땅 근처에 서울대가 들어오기로 했다. 서울대학교가 여기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이 땅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지하철이 없었는데 지하철이 새로 생기기로 했다. 그러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토지 투기가 극성이라 안 되겠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다 치자. 뭘로 묶었다고요? 허가.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팔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 땅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죠. 그죠? 이런 걸요 여기서 말하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 없어요? 물리적이고 절대적 위치는 변할 수 없지만 이거를요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해줍니다. 무슨 위치라고요? 상대. 예를 들어 똑같이 생긴 땅이 있는데 이 근처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왔고 여기는 서울대가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얘는 상대로 가치가 올라가죠. 얘는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이런 건 지금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국토성은 국토를 전제로 하는 개인 소유 부동산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가 존속해야만 비로소 개인의 땅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국토성이 따집니다. 밑에 읽어볼게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인 그 1번 볼게요. 11페이지 맨 아래 길잡이 지문. 토지의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선이냐 이거를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최유효 이용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자, 2번 볼게요. A 아파트 근처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서 A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 자, 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요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단지죠. 여기에 뭐 공원이라든가 이마트가 들어왔다 치자. 대형마트 이마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난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이런 외부 효과다. 특히 이걸요 외부 뭐라고요? 경제라는 겁니다. 무슨 경제라고요? 이게 발생한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부동성과 뭐라고요? 인접성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연적 특성에 대한 얘기고 인문적 특성은 주변에 이마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가치가 올라갔죠. 상대적으로 지위가 올라갈 수 있네요. 이건요 인문적 특성 중에서는 위치의 가변성 때문입니다. 위치의 뭐라고요? 가변성.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자, 이 부동성과 위치의 가변성 있죠? 이렇게 해서 답하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중에 부동성과 뭐라고요? 위치의 가변성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장 넘겨보면 부동산의 속성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속성은 뭐 존재 가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할게요. 존재 가치.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1번 하나. 거기 보시면 자,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다 해갖고 그거 있죠. 그 우리 교재에는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65페이지에 있는데, 자,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안 하는 건 다 언제 한다고요? 3, 4월 달에 할 겁니다. 자, 지구는 이게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둥글죠? 그러면 여기가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어떤 사람 평평하다고 하는데, 둥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땅을 갖고 있다. 그럴 경우는, 자, 그 어떤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네요. 지구의 한 10분의 1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땅을 갖고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네요. 어쨌거나 나는 단순히 지표면만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지표 위에 있는 공간, 아래에 있는 공간도 다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냐 그런 얘기인데, 이게 지구는 이렇게 둥그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 민법 제212조에 따르면 자, 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혹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아래까지 소유권의 범위를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토지의 상하에 이렇게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 정도까지 소유권 인정해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지상 몇 미터까지, 지하 몇 미터까지 딱딱 민법에서 정해주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추상적으로만 정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관행, 관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법상 규제라든가 아니면 판결 같은 거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시죠? 어쨌거나 우리 민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는 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해주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 지표상의 공간을 수평공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공간이라고요? 수평공간. 그 다음에 하늘로 연장되는 공간을요 공중공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중심에 이르는 공간을요 지중공간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지중공간. 자, 그러면 자,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는 내 소유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요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지표상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요 지표권이다 해줍니다. 무슨 권이라고요? 지표권.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이걸요 공중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권이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별말이 없이 그냥 소유권 하면 개인의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무슨 소유권이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말이 없이 공중권 하면 개인의 공중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쪽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사적 공중권 해줄게요. 뭐라고요? 사적 공중. 그러면 요거는요, 뭐 공중권은 공중권인데 무슨 공중권이라고요? 공공이 소유한다 해서 뭐라고요? 공적 공중권 해주면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하권이다 해주면 되겠네요. 이것도 이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적 지하권 해줄게요. 알겠죠? 이 정도까지는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지하권은 지하권인데 뭐라고요? 공적 지하권이다. 공공이 소유한다 해서 뭐라고요? 공적 지하권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지표권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살펴볼게요. 권리는 내가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건물 지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있어 없어요? 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권리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 지으려면 주변에 강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호수 같은 데서 물도 끌어쓸 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겠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지표권을 구성하는 권리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하권을 구성하는 권리 뭐가 있나 볼게요. 당연히 요 밑에까지 지하 층수를 건설할 수 있는 겁니다. 지하 시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한 땅속에는 뭐가 있어요? 흙이라든가 모래, 자갈, 암석 이런 거 다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도 전부 다 개인의 소유 인정해 줍니다. 누구 소유라고요? 개인의 소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속에 지하수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도 흙의 토지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지하수도. 다만 땅 속에 뭐가 있냐면 자, 이 금이라든가 은, 텅스텐, 다이아몬드, 석탄, 석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미채굴된 광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뭐 관련되어 있다고요? 국익. 자, 여기서 어떤 나라가 부유한 나라다. 그러면 천연자원이 풍부해요? 풍부하지 않아요? 풍부하도 어떤 나라는 가난한 나라다. 이런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소유입니다. 누구 소유라고요? 국가 소유. 그래서 이걸 캐낼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 해줍니다. 이 캐낼 수 있는 권리 뭐라고요? 광업권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국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업권도 없이 그냥 막 자기 땅 밑에 있는 이 그 미채굴된 광물을 캐내서 자기가 몰래 쓴다. 그러면 절도입니다. 뭘 한다고요? 절도.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광물은 누구 거라고요? 국가 겁니다. 국가가 캐낼 수 있는 권리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내가 이걸 캐내고 싶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이 광업권을 사야 됩니다. 이걸 출원에 의한 원시득 해주는데 어쨌거나 그럼 무시하시고 지금 뭐라고요? 내가 캐내려면 뭐라고요? 광업권을 내가 사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 공중권을 구성하는 권리 뭐가 있나 볼게요. 뭐가 있냐면 일단 자, 이 사적 공중권 범위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중시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SBS 방송계획 전파를 방해했다고 해서 내가 물어낼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는 지었다면. 알겠죠? 그 다음에 항공기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내가 물어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전파의 발착이라든가 항공기의 통행이 있죠? 요거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공적 공중권 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공적 공중. 그리고 참고로 참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바로 문제 풀 겁니다. 만약에 자 그러면 서울이라든가 아니면은 부산 같은 경우로 이런 데는 지하철 공사 같은 거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야 되는데 얘들을 또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지하철 공사를 공익 목적으로 지하철 공사하더라도 여기서 뚫어야 됩니다. 공적 지하권 범위 내에서 뚫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지하철을 사적 지하권 범위 내에서 뚫었다. 이럴 수 있죠? 그럼 내 소유권에 침해를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보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내 땅 밑에 막 지하철 두고 그러면 보상해줘야 되죠? 근데 이거를 이런 소송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그냥 느슨하게 그냥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면 소송이 문의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민법이 아니라 그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있죠? 조례에 따라서 그 고층 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하 40m까지를 한계 심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치면 됩니다. 뭐라고요? 한계 심도를 정해서 그 한계 심도 내에서 뭐라고요? 지하철 뚫는다 그러면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이 밖에서 지하철 뚫으면요 보상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해서 보상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지상이나 지하 일부에 대해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뭘 설정한다고요? 지상권은 지상권인데 지상이라든가 지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료를 지불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게 그 프린트가 엉망이 돼서 그래요. 프린터가 어떻게 했다고요? 엉망이 돼서 그러는데 요거는 이해할 수 있죠? 요거 그래서 책을 보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5분만 쉬었다가 정확히 언제라고요? 5분만 쉬었다가 20분 동안 문제 풀고 끝낼 겁니다. 가시면 안 돼요.